벼랑 끝에 있는 소상공인들, 가게 문 닫고 종업원 쫓아내고 세금 못 내고 임대료 못 내고 장사 안 되는 이분들이 왜 장사가 안 됐냐? 정부가 행정명령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 보상해 주라는 게 헌법 23조 3항이거든요. 왜 헌법을 안 지키는 겁니까? 벼랑 끝에 있는 분들 도와주는 게 우선이지 5분이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어요. 늘은 분들한테까지 왜 해줍니까? 그분들 받아가 25만 원 받아가지고 뭐 소비가 진작됩니까? 소비 성향 계수도 그 1분위 분들이 더 소비 계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줘야 말씀하시는 소비 진작도 되는 겁니다. 정치마스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뭐 야당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내용이. 일단 팩트 체크 뭔가요? 합의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합의 내용이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1항과 2항이 있었는데 아까 방송에서는 2항만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1항은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이걸 보다 더 두텁게 하자. 2항은 그러고도 남으면 전국민 주자. 그러니까 전국민 주자는 쪽에 2항에서 합의된 건 사실이나 1항의 전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발표에 전국민 주기로 했다는 발표는 제대로 된 발표인가요? 아닌가요? 그게 이제 형식도 내용도 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도 이게 이런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배석자도 없이 밥집에서 식사하다가 결정을 하는 형태로 갔는데 우리 송영길 대표님도 5선이나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은 0선이지만 10년 정치 경험이 있는데 정치 베테랑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식당에 모여서 배석자 없이 코로나 때문에 딱 두 분만 만난 거거든요. 이런 형식의 문제가 있었고 내용조차도 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하려면은 예산이 더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산 정액 문제에 대한 전혀 언급도 없이 이 두 가지 항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거는 형식과 내용 양쪽에서 다 문제가 있었다. 대표들을 비판하신 거 맞죠? 지금 제가 그럼요. 양쪽 대표님들이 다 정치 오래 하셨다는데 이런 거 둘 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들을 비판하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번복을 한 건 맞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항과 2항을 쭉 보면 2항에 대해서는 번복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1항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1항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1항을 유심히 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훨씬 더 넓고 두텁게 보호하자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전국민 주자는 건데 2항은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2항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항으로 충분히 주고 나면 그것으로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수는 없을 거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합의 내용들에 대한 뭐 1, 2항 조건을 이제 얘기하고 합의 내용들을 좀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선택적 그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선별적이요. 근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이제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해왔는데 코로나가 새로운 어떤 팬데믹 현상으로 등장하면서 위기가 국면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텁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합의가 됐다란 말이죠. 근데 이 시점에서 아마 양당 대표가 그런 고민을 했겠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이러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 마중물이라고 할까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다 더 하나 더 나아가서는 손실보상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게는 좀 더 두텁게 하자. 이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취지가 매우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대표가 합의가 이루고 거기에 있는 수석 대변인들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취지와 내용이 좋았고 그것을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정당의 목표라고 봤을 때는 서로 부합됐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부분이 뭐냐면 당대표가 합의한 거를 뒤집은 건 맞죠? 이 부분인가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2항에 관해서는 이항에 관련해서는. 근데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 뭐냐면은 작년도 가계소득 동향 조사를 보면은 소위 소득 5분위, 즉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어요. 하위 20%는 13%가 줄었는데 상위 20%는 2%가 늘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 일관되게 주장한 게 뭐냐면 늘은 사람한테까지 재난지원금 줄 게 뭐 있냐.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 입장은 패널들 나오셔서 다 말씀하셔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홍남기 부총리 싱크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입장 표명인지 한번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국민들께 80%까지 국민 지원금을 드리고 특히 여기에 병행해서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 보상을 드리고자 이번에 추경에 한 3조 9천억 정도를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렇게 정부는 고민을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이와 같은 지원 틀이 좀 국회에서 잘 존중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그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위 계층에 줘야 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자, 일단 홍남기 대표의 저 발언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인식인데 이제 부총리, 저는 이제 관료로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다 다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했죠. 평시가 아니라 전시 체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전시에 준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 관료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전시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따져볼 때 전 세계 확정적 재정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비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소비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있었는데 저는 이 워딩이 딱 맞다고 봐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죠. 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다 그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재난이라고 하는 거죠. 재난. 전시체제 하에서의 어려움을 처한 재난이기 때문에 그럼 그 대상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지원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보편적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홍남기 부총리는 어떤 경제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그 재정 규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선제적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후발적 조치를 하는 것은 관료들이 하는 거고 정치는 뭐냐면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선제적 조치를 행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꾸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성준 의원님처럼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 있는 소상공인들, 가게 문 닫고 종업원 쫓아내고 세금 못 내고 임대료 못 내고 장사 안 되는 이분들이 왜 장사가 안 되냐. 정부가 행정명령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 보상해 주라는 게 헌법 23조 3항이거든요. 왜 헌법을 안 지키는 겁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벼랑 끝에 있는 분들 도와주는 게 우선이지 전 국민 깔아주는 게 도움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홍남기 부총리 똑같은 얘기 해야 돼요. 5분위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어요. 늘은 분들한테까지 왜 줍니까? 그분들 받아가 25만 원 받아가지고 뭐 소비가 진작됩니까? 소비 성향 계수도 없는 분들이 그 1분위 분들이 더 소비 계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줘야 말씀하시는 소비 진작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축으로 간다고 봐야 되죠. 두 축. 이번에도 이제 여야 대표가 제가 앞서 얘기했는데 왜 이것을 합의했을까 보면 이제 두 축인 거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전 국민이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소비하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워낙 큰 피해를 받으니까 손실 보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두텁게 하겠다라고 하는 두 축으로 가는 거예요. 투 트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야가 합의한 거고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만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요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9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하면은 추경을 통해서 그 지원금이 도달한다고 하면은 한두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9월에 이제 그 하반기로 들어가고 추석 연휴가 돌아온단 말이죠. 그 시기에 맞춰서 이걸 선제적으로 해야만 하반기 경제가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이제 동맥경화 현상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라고 보는 거죠. 박 의원님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주고 소상공인 피해 본 분들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재난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보상 개념도 있는 거죠. 이 부분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좀 더 두텁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하겠다. 이게 여야의 이제 합의 정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재정이 무한에 있다면 괜찮은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발행한 국채가 660조 원입니다. 이번 정부가 지금 360조를 이미 발행했고요. 금년 말이 되면 이게 뭐 400조 가까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GDP 대비 48.2%나 속하고 있거든요. 48.2%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계속 40% 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문재인 정부 와서 48.2%까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돈을 쓰긴 쓰되 이렇게 자 소상공인도 도와주고 전 국민도 나눠주고 이렇게 쓸 돈이 우리 없다는 거죠. 이게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인데 이걸 우리가 다 땡겨 쓰면서 두 트랙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퓰리즘을 보면 투트랙이 맞겠지만 정상적으로 내다보면 어려운 분들, 정말 벼랑 끝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도와주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예, 그 부분. 아니 이제 그 1차 추경 예산 할 때 재난지원금이 보급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상당히 그래도 경제적 효과가 거뒀고요. 또 피해 지원에 대한 것들도 이제 복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재정 규모에 대한 얘기들 늘 하는데 정부나 여당이 이런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안고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수용을 하면서 재정 투입을 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 정책적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하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원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거라고 하는 판단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소비 성향을 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 성향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면 100% 쓰고요. 있는 사람들 25만 원 더 줘봐야 안 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KDI가 1차 그 우리 재난지원금 분석을 했더니 30%밖에 안 늘었다는 거예요. 돈 전체에 쓴 거에 비해서. 바로 그런 팩트를 보셔야지. 학자들 보셔야지.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소상공인 다 주고 남으면 국민 주자 이거죠. 국민 주는데 선별로 주자 이건가요? 아니요. 그건 어제 합의한 거는 전 국민 주자는 것인데 우리 일관된 입장은 선별로 주자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면 소상공인만 주고 끝내자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주는 게 선별복지입니다. 전 국민은 예를 들어 국민들 중에서 소상공인이 아닌 분 중에서 가난한 분은 못 받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다음 단계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부분이 1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못하게 해서 문 닫으라 그래서 못 버는 거니까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1순위고요. 2순위는 그 나머지에 이제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제 있는 분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1단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 3단계는 지금까지 늘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선을 가지고 딱 그걸 자를 것인가. 그건 뭐 굉장히 간단한데 민주당은 계속 80%, 70%, 뭐 100% 이걸로 얘기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보고 국세청 데이터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국세청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핀셋 뽑듯이 얼마 손해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본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충분히 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논의 구조라는 것이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구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결론이 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을 반복적인 얘기고 왜 여야의 대표가 저렇게 합의했을까? 그 취지에 대한 것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오히려 여야의 상생 정치고 새로운 모델이 되고 국민들에게서는 어떤 희망을 주는 건데 그 희망의 단초를 좀 끊었다라는 것이 저는 좀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자체 선별이냐 그거는 더 말씀하시면 또 두고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논의가 다 끝난 얘기들입니다. 윤석열 전 지금 이제 후보인가요? 윤석열 후보만 후보죠. 예비 후보입니다. 그 용어가 그동안 어려워가지고 후보 좀 편하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문들 분석은, 그러니까 언론들 분석은 뭐 더 버티다 마지막에 최종 통합하려는 마음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기사도 있던데요. 저는 뭐 기사는 뭐 좀 나뉘는데 저도 뭐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됐든 최재형 감사원장이 됐든 대안이 없을 것이다. 우리 당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범보수 쪽에 우리 당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국민적 지지도도 높고 드디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 플랫폼을 놔두고 자기 나름대로 뭘 만들기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말은 저렇게 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경선 열차 탈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 쪽에서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경쟁하듯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재형 원장도 등록했나요? 아닙니다. 후보인가요? 이제 상 뒤끝이라 아직 안 했는데 김영우 전 의원을 상황실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큰 이제 드디어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입당을 위한 첫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두 분이 선두를 다투듯이 당으로 입당하게 될 것이다. 그 시간 다 됐는데 아까 그 첫 얘기랑 약간 비슷해서 좀 그런데 지금 이 분석가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준석 현상에 대한 두 가지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리스크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고 뭐냐면 말 너무 쉽게 하고 해서 리스크하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으니까요. 그건 뭐 외부 평가가 아니고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거세게 비판했고 또 한쪽에서는 저 신진 개혁적인 어떤 젊은 대표를 왕따 시키는구나. 뭐 이렇게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느 쪽이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20, 30대 지지 세력을 우리 당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어제 해프닝은 뭐 그랬는데 그 전에 20, 30대가 우리 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를 따라내는 데는 1등 공신이다. 그건 뭐 1등 이런 공신인데 판단이 어제뿐만 아니고 요새 했던 일련의 발언 과정, 뭐냐면 통일부 여가부 폐지도 당내에서 저는 이제 뭐 여당이야 뭐 당연히 비판하겠지만 당내에서 굉장히 거센 비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거 뭐 합의 번복은 뭐 굉장히 거센 비판이 있었고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왜 대표가 말만 하면 들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뭐 이런 비판도 뭐 있고. 예. 대표 되신 지 이제 한 달 겨우 남짓됐는데 이제 대표로서의 역할과 개인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점점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들은 그 말들이 많았던 말들은 잘못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었죠. 제가 한마디로 좀 언급하면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제 평론가 영역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평론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슈에 대한 부분을 해설과 해석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정치는 뭐냐면 이슈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영역이거든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할 거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대를 부풀려 놨다가 막 흔듭니다. 지금 이제 흔드는 단계겠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걸 견디고 자기의 어떤 수성을 하고 자기 업적을 만드는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선에 험난한 고지에서 그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지는 이준석 대표만의 어떤 리더십으로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워낙 뭐 우수한 분이라서 금방 또 적응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오랜만에 이준석 아니 제가 즐거워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옆에 이제 대표들 많이 봤는데 대표 수행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루하루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디려고 하면 그만한 내공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최재형 전 원장 얘기도 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옆에서 관전할 때 보는 거와 선수로 뛰는 거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박 의원님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관전했던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선수로 뛴다고 하는 건데 선수로 뛰는 경우에 일단은 어떻게 뛸지도 좀 궁금한데 한번 좀 지켜보시죠. 지켜보셔야죠. 지켜보면 잘할 거라고 믿고 못할 거라고 믿으시는 박 의원님도 딱히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지도 않아서. 아닙니다. 저는 뭐 그동안에 보여줬던 뭐 단호함, 그다음에 법에 대한 수호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맞는 분들이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고도 쉽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겁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